MBK 파트너스가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권 인수에 나선 가운데 6%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지분 추가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하려는 MBK 측과의 지분 경쟁이 예상됩니다. IT 부품 회사인 LG 이노텍과 삼성전기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0에서 7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주력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의 수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 전자장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택배 1위 업체인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64일간 이어졌던 장기 파업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감이 높습니다. 배터리 전기 흐름을 높여주는 탄소 나노튜브 제조기업 제이오가 다음 달 코스닥 상장에 나섭니다. 올해 첫 2차 전지 공모주인 만큼 올해 IPO 시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행렬은 이 연휴가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이번 주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상승의 배경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설 연휴를 쉴 동안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덕분인데요. 특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휴 동안 급등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2%, 4% 강세를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전기차 업종,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주도주로 작용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업황은 이제 부진이 막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연초부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의 코로나 방역 해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증시에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이 점진적인 해제가 예상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방역 조치가 시진핑 3기 집권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23%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기대감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연준 또한 2월 FOMC에서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인상 중단 논의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 인상 기조 멈췄고 미국에 이어 유럽과 호주 등 주요국들도 금리 인상 기조 중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달러화는 피크아웃했고 장기 금리는 하락 안정되면서 증시도 반등하고 있다고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도 올 봄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 논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죠. 예상치 못한 지금 반등장 속에서 개인들만 매도 행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오름세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 것 같죠? 네, 급하게 오른 만큼 물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소화할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간 하락폭이 워낙 컸던 만큼 여전히 증시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은 기술적 저항선 2,500에서 2,55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대부분 상단 2,600선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낙관론만 나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최근에 만든 과민 반응이라며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조언도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26에 마감을 했으니까 지금 2,600까지 간다. 뭐 그렇게 상승세가 앞으로 뭐 가파를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7%, 한 8% 정도 남은 건데요. 증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려면 이익 전망이 개선돼야 하는데 오늘 삼성전기가 보여줬듯 기업들의 실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될 여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과 업종이 있다고요? 오늘따라 말이 꼬이네요. 네, 당연히 중국 경기 모멘텀이 중요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 꼽힙니다. 삼성증권 등 5곳이 이달 들어서만 롯데케미칼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석유의 현물 시장 수요를 결정하는 최대의 시장이기에 중국의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석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효성 TNC와 삼성전기, 포스코홀딩스 등이 중국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3월 양회를 거치면서 낙폭과대 성장주들로 확장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증시가 말해주듯 내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하며 반도체 대형주들의 반등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어디가 발표를 합니까? 네, 내일은 현대차, 27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
기아, 또 30일에는 삼성 SDI와 31일에는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실적 발표 외에도 주목해야 할 일정들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달 말 여러 지표들이 나오는데 예. 특히 27일 발표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지표 주목해보셔야겠습니다. 이 PC 물가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PC 물가 상승률 예상치 5.1% 예상하고 있는데 이보다 낮을 경우 인플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조금 재밌는 이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올해의 첫 걸그룹인 메이브의 데뷔 소식인데요. 조금 전 6시 음원 사이트에 첫 앨범을 발매하고 정식 데뷔한 메이브는 100년 이상 활동하는 세계 최초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년 이상 활동이요? 사람이 아닌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는 사람이 아닌 일명 메타버스 돌입니다. 그래서 메이브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걸그룹 메이브는 넷마블 FNC의 자회사에서 선보이는 걸그룹으로 카카오 엔터에서도 무려 12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본격 베일을 벗은 메이브,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따라 내일 넷마블과 카카오의 주가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국내 사모펀드 두 곳이 공동으로 아시아 1위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에 나섰습니다. 자진 상패도 추진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이번에는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 추가 매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모펀드들의 혈전이 예상됩니다.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우선 이번에 경영권 인수에 나서는 사모펀드는 어디입니까? 네,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이제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 (UCK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두 운용사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덴티스트리 이제 인베스트먼트를 지난 5일에 설립했는데요. 이 기업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이제 최규옥 회장의 보유 주식의 절반인 144만여 주를 인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회장 보유 주식 절반에다가 나머지 공개 매수를 하게 돼서 이를 통해 최소 이제 뭐 15.4%에서 최대 이제 71.8%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 최소 물량만 확보를 해도 우호 지분을 더해서 지금 43% 정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분이 그러면 얼마나 과연 확보가 될지 이제 공개 매수에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지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결정하는 게 이제 가격입니다. 지금 얼마에 매수할지 가격도 좀 정해졌죠? 네, 공개 매수 가격은 이제 주당 19만 원으로 이제 책정이 됐는데요. 연휴 전인 이제 지난 20일 종가보다 이제 17% 높은 수준입니다. 이미 두 사모펀드는 이제 공개 매수 자금으로 2조 1,250억 원을 이제 마련했는데 이 가운데 차입한 1조 7천억 원은 공개 매수를 이제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에서 자금을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경영권 매각으로 이제 최 회장은 자신의 지분 등을 팔아 3,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주가가 오늘 벌써 14% 올라가지고 18만 6천 원대니까 19만 원 진짜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모펀드가 인수에 나섰고 이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은 왜 파는 걸까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양측의 입장이 서로 잘 반영된 게 이제 공개 매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두 사모펀드는 이제 지난해 말 이제 치과 구강 스캐너 기업인 메디트를 이제 2조 4,500억 원에 인수했는데 이 메디트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시너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이제 최 회장 역시 이제 앞서 직원의 이제 대규모 횡령 사고가 터진 이후 지난해 경영권 매각을 타진했지만 이제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불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메디트와의 이제 시너지를 높게 평가한 가운데 강성구 펀드의 공격을 받고 있는 만큼 경영권 매각에 이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행동주의 펀드 공격에 대한 방어까지 염두에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자진 상패라는 시나리오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모펀드와 최대 주주 간의 이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내부에서도 몰랐다는
평가들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취재 결과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고위 관계자 역시 이제 이번 매각건에 대해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최대 주주 매각건은 이제 사전에 논의되는 게 아니라며 최 회장도 이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최대 주주인 이제 최 회장과 합의된 사안인 만큼 적대적인 것은 아니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공개 매수 후에 이제 자진 상패를 언급을 했는데 연매출 1조 원 돌파 훈풍도 불고 있고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이 자진 상패 가능성이 정말 있습니까?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국내 의료기기 업계 이제 최초로 이제 연매출 1조 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진 상패를 두고 이제 회사 측과 시장 간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회사 측은 자진 상패로 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와 합의한 상황에서 공개 매수 단가가 높은 만큼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두 사모펀드의 공개 매수 목적에 자진 상패를 언급한 만큼 공개 매수 실패가 아닌 이상 이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자진 상패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를 통해 얻어야 하는 게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 전문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상패를 해야 되는 목적이 명확한가요? 결국 얻어야 되는 명확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회사 쪽에다 주주들 입장이나 뭐 시너지가 나긴 해야 되잖아요. 상패를 통해 가지고 그게 사실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두 펀드에 앞서 오스템 임플란트와 갈등하고 있는 이제 강성부 펀드 역시 기존 계획의 추가 지분 확보도 염두하고 있어 이제 법적인 조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강성부 펀드와 이 두 사모펀드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관련 내용은 유주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유니슨 캐피탈의 공개 매수 계획이 공개되자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는 단숨에 공개 매수가 19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들 계획대로 공개 매수가 끝난다면 현재 최규옥 회장과 영국 라자드 에셋에 이어 3대 주주인 KCGI는 4대 주주로 내려가게 되지만 여전히 6.57% 지분을 보유합니다. MBK 연합이 추진하려는 자진 상패는 최대 주주 지분율 95%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쥔 KCGI가 향후 이사회의 주요 주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먼저 KCGI가 지분 추가 매입에 나설 가능성입니다. 양측이 표면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개선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내세우지만 운용업계에서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PEF와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지분 경쟁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 방향에서 주주 행동주의 펀드는 이제 간접적인 방법이죠.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기업 가버넌스 부분에 대한 강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의 근본적인 기업 가치 제고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KCGI 관계자는 한국경제TV에 당초 지분 매입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 시나리오를 확보해 두었고 이 안에는 추가 지분 매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지분을 보유하면서 계속 회사와 사모펀드를 압박해 기업 가치를 추가로 끌어올리는 방안입니다. KCGI 측은 사모펀드 공개 매수가 알려진 뒤에도 여전히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대로 횡령 관련 소송 등의 절차는 예정대로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3월 주주총회까지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보유 지분 가치를 최대로 만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 KCGI는 주주 서한을 통해 오스템 임플란트의 기업 가치를 시가총액 10조 원, 주당 6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기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엑시트하는 방안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KCGI의 오스템 임플란트 평균 지분 매입가가 12만 원 초반일 것으로 추산하는데 공개 매수가 19만 원을 기준으로 벌써 60% 가까운 수익을 확보한 셈입니다. MBK와 유니슨 연합이 압도적인 지분율 확보에 성공한다면 KCGI의 경영권 개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횡령 사고로 시작된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권을 둘러싼 경쟁이 펀드와 펀드의 대결로 넘어간 가운데 오는 3월 주주총회가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네, KCGI의 다양한 시나리오 짚어봤습니다. 이 KCGI는 오스템 주가가 앞으로 5배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100%만 보고 빠진다. 행동주의라는 어떤 위상에 좀 금이 갈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양측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다양한 시나리오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개 매수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자진 상패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런 사모펀드들 경영권 인수, 연초부터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3월 정기 주주총회 이제 시즌 전까지는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네. 고금리의 이제 업황부진 등 이제 많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이제 지분 인수 등 경영권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여기에 최근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워낙 그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하면서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연대한다든가 주주들에 대한 주장들, 경영상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주총회 때 여러 기업에서 이슈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IT 부품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스마트폰 수요 부진 때문인데 이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올해 이들 기업에 주목할 부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실적이 방금 전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지난해에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던 LG이노텍의 실적부터 좀 보면요. 네. 지난해 4분기에 이제 매출이 6조 5,477억 원, 영업이익이 1,7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직전에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약 1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0.4%나 감소했습니다. 3분기까지는 기세가 그래도 꽤 좋았었거든요. 이게 경기 상황이 호전이 되고 또 네.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좀 늘면서 좀 기세가 좋았는데 4분기에 조금 힘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연간 실적으로는 매출이 19조 5,894억 원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1조 2,718억 원을 거두면서 자체적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해냈습니다.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분기별 실적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4분기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메라 모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애플의 아이폰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애플 아이폰이 통상적으로 이제 가을에 출시가 공개가 되고 이제 겨울까지 쭉 판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LG이노텍의 실적도 3분기와 4분기가 원래 이렇게 가장 좋은 건데 지난해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아이폰을 생산 조립하는 폭스콘 공장이 장저우시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셧다운이 들어가기도 했죠. 네. 때문에 이제 연간 4분기에 아이폰 판매를 한 8,300만 대에서 7,900만 대로 또 추정치가 좀 축소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제 애플이 우리 시간으로 다음 달 3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아이폰 판매 이제 액도 나오거든요. 이제 근데 시장에서는 좀 둔화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LG이노텍 실적 발표에서도 중국의 봉쇄 조치에 따라서 주요 공급망의 생산 차질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코로나 봉쇄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조 9,684억 원, 영업이익이 1,0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직전에 같은 기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19% 그리고 68% 줄었습니다. 이제 삼성전기는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자산업계 이제 쌀이라 부르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건데 이거를 좀 우리나라에서 주요로 생산을 하고 있죠. 또 카메라 모듈을 중국 IT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겁니다. 네. 실제 삼성전지의 이제 MLCC 수요가 중국에서 한 40에서 5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도 지난해 3분기에 한 12% 정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이제 실적 발표에서 IT 세트 수요 둔화로 MLCC와 카메라 모듈 등 주요 제품 공급이 감소하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이 둘 다 60% 넘게 빠진 이런 상황인데
두 기업 모두 오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한 채 마감한 걸 보니까 충격을 이미 예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올 초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내놓으면서 되게 좀 시장의 충격을 미리 좀 예방 주사를 놓았던 좀 영향이 있고요. 네. 이미 시장에서 좀 예상을 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삼성전기는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네. 어떤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더 믿음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나아집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공통점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풀리면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기를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 이제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로 꼽아서 좀 목표 주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폭스콘의 이제 중국 장저우 공장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지금 연말까지 애플 뭐 아이폰을 사면은 뭐 3주 뒤에 와요, 한 달 뒤에 와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수급난이 어느 정도 상반기에 안정화가 돼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약재 가운데 하나가 걷어진다는 것이지 호재가 발생해서 경기 자체가 좋아진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10년 만에 최저치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약 10% 정도 역성장을 했는데 올해에도 스마트폰 시장은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이제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3을 공개를 하는 등 올해도 이제 신제품이 줄줄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기조는 좀 살아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분석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상반기까지 우리 부품 업체들은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좀 안 팔렸으니까 재고가 많을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재고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전체적인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하반기에 좀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방향에서 실적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회사가 모두 다 이제 특정 사업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좀 부침이 심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문제가 해소될지 좀 기대해 볼 만한 분야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기업 모두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가 이제 핫한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으로 이제 좀 미래의 동력을 좀 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이제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그 주요 사업부, 그러니까 뭐 컴포넌트 사업부, MLCC 사업부라든지 카메라 모듈 사업부 이런 사업부 각 팀 안에다가 그 전장 전담 조직을 좀 신설을 했습니다.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장 사업부서가 아예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한 5년 동안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뭐 감사도 받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가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올해부터는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부품군도 늘려서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스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레이더, 라이다, 센서 이런 것들을 좀 사업 모델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주요 사업 부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동차 부품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기의 주력 사업이 이제 MLCC 컴포넌트 사업부인데 그리고 광학통신 패키지가 있죠. 이 첨단 자동차 지금 우리가 일반 스마트폰 안에는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 안에는 이 MLCC가 한 1,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근데 자동차 앞으로 나올 뭐 미래차는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현재 자동차에는 한 10,000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MLCC가 단 한 대에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카메라 모듈 역시 저희가 뭐 스마트폰에 많아봐야 뭐 4개, 5개인데 지금 요즘 나오는 테슬라의 차량이 한 8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카메라 모듈이. 근데 최근에 소니가 공개한 이제 아필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를 포함해서 카메라가 총 45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시장성이 더 크다 이런 분야라고 볼 경기 수 침체가 있겠습니다. 오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앞으로 하나의 제품에 고부가 가치 상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거는 맞다라는 것이죠. LG 이노텍도 이미 실적에서 좀 이런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판매 효과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 담당하는 이 광학 솔루션 사업이 가장 많은 돈을 좀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는데 예. 오히려 이제 보시면 매출 성장률은 전장 부품이 45%로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LG 이노텍의 이제 전장 카메라 공급도 사실은 저 광학 솔루션 사업부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동차 관련된 어떤 실적은 좀 더 높았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하면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항상 수혜주로 꼽히지 않습니까? 예. 또 아직까지 좀 대형 이벤트도 좀 한 가지 앞두고 있는데
있는데요. 이 삼성전기와 이제 LG노텍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제 테슬라의 오스틴 공장 수주전이 네.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네. 이제 한 수조 원대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 수주전, 수조원. 그렇습니다. 이제 몇몇 언론을 통해서 뭐 LG노텍이 됐다 아니면 삼성전기가 됐다 하고 지난해부터 조금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직 오보였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서 누가 수주를 했는지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삼성전기와 LG노텍 어떤 기업이 이 테슬라의 수주전을 성공을 할 것인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내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 문제를 놓고 하청노조가 원청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난해 있었던 장기 파업 사태가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본사 점거를 비롯해 64일간의 파업을 이어간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내일부터 노조원 1,600여 명이 당일 배송과 신선 배송을 거부하는 방식의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사측과 대화 협상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노조가 1년 만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낸 표면적 이유는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입니다. 노조는 올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올렸는데 택배기사 소득 인상분은 4에서 5원에 불과하다며 사측이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파업의 본질이 처우 개선보다는 노조가 CJ 대한통운 원청과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CJ 대한통운 원청이 하청 노조인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택배요금 인상을 빌미로 원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실제 택배요금 인상 계획은 이미 수개월 전 택배 고객사와 노조, 언론 등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겉으로는 23년도에 판가 인상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판가 인상이 작년 11월 중순쯤에 벌써 오픈이 됐는데 그럼 그때 했어야죠. 지금 와서 이거 한다는 거는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원청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전략적 행위가 아닐까. CJ 대한통운 대리점주 연합은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배송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법적 방식이 동원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파업 당시 대리점 출입구 봉쇄와 진출입 통제 같은 불법적인 방식이 동원됐는데 이로 인해 회사가 마련한 대체 배송 수단마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40만 건의 택배 운송 차질이 발생했고 50%를 웃돌던 CJ 대한통운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40%대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과거 행정부에서는 개입을 안 하니까 그냥 강제로 출입구를 막고 현장에 가서 그냥 또 택배기사들한테 그냥 배달을 못하게 막 막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서비스 차질이 발생됐는데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파업. 원하청 용역 구조로 돌아가는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노사 갈등이 확산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이렇게 노사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칼끝은 더 노조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른바 깜깜이 회계를 비롯해 잘못된 노조의 관행을 색출하겠다는 게 골자로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울산의 한 대기업의 노조 간부는 조합비 7,500만 원을 도박과 유흥비와 같은 개인 용도로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간부는 노조 계좌를 자신의 계좌 5개로 변경해 조합비를 무단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엔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두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다 폭행 사건이 벌어졌고 상대 조합원 채용 반대 시위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정부는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서
1월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만들어지는 신고센터에서는 다른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노조 재정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례를 접수받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조사에 나서는데 심각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하게 됩니다. 정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원금을 포함한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수급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 청구 금액에 대해선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물리는 등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이렇듯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법 집행의 가속도가 붙었지만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 국내 제1노조 한국노총은 강성집행부가 또다시 키를 잡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저지 의지를 드러냈고 민주노총은 당장 5월 노동자 총궐기와 7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건설노조의 현장은 부조리가 좀 많아가지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노동계가 전체 부패 세력으로 오는 정권은 노동계가 수긍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노사정 대화를 할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동명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대화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제로 슈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주류 업체들의 무가당 소주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무가당 소주 시장의 점유율이 향후 주류 업체들의 주가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음료에서 시작된 제로 트렌드가 소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 속에 과당을 뺀 소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무가당 소주는 기존 과당 대신 대체 감미료를 넣고 알코올 도수를 낮춰 기존 소주 대비 칼로리를 20%가량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400kcal가 넘던 기존 소주 제품의 열량을 324kcal까지 낮춘 롯데칠성의 세로는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3,500만 병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30만 병씩 팔려나간 셈인데 월 매출은 3달 만에 3배가량 확대됐습니다. 이는 경쟁 제품인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이에 하이트진로도 이달 초부터 자사 소주 제품을 제로 슈가로 리뉴얼 출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찍이 무가당 소주 시장에 뛰어든 무화과 대선 주조도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이 없어서 많이 먹어도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들 먹고 있어요. 좋은데이랑 진로 먹고 있어요. 네. 소주 먹을 때 살찔까 봐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당이 없어서. 이런 소비 트렌드는 정부 정책 변화로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주류의 열량을 표기하는 주류 제품 열량 자율 표시제가 확대되면서 하이트진로 롯데 칠성음료 등 주류 업체들이 열량을 표시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주도 다른 식품처럼 영양 성분을 따져보고 고르는 수요가 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증권가는 무가당 소주 시장의 점유율이 주류 업체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원래 기존의 시장 예상은 3에서 5%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1위 업체가 가세를 했고 또 진로라는 브랜드의 점유율이 거의 10% 중반이 넘어요.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소비자들 반응을 얻느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 레벨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주 업체 1위 하이트진로가 신제품을 내놓으며 무가당 소주 시장 내 경쟁 강도가 높아졌고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2차 전지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는 27일이면 상장한 지 1주년이 됩니다. 다음 주에 보호 예수가 풀리는 우리 사주 규모가 무려 4조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공매도 물량도 3배나 급증하면서 주가의 단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LG화학의 전지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월 2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IPO는 청약 증거금만 114조 원에 달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고
주가도 공모가 대비 크게 올라 현재 국내 증시 시가총액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오는 30일에는 우리사주 조합의 1년 보호 예수가 끝나면서 주식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LG엔솔 우리사주는 약 792만 주로 25일 종가 기준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모가 30만 원 대비 60%가량 올랐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사주의 상당 부분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우리사주 물량은 전체 발행 주식수의 3.4%에 불과하지만 대주주인 LG화학의 지분을 제외한 유통 주식수 기준으로는 23%에 달합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압박이 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미 기관들이 조금 많이 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더라도 단기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그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뿐이지 사실 전반적으로 뭔가 지수 레벨대에 충격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 코스피가 2,400선을 다시 넘어서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전체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공매도 물량도 주가의 단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 공매도 세력이 최근 LG엔솔의 공매도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10%대에 불과했던 공매도 비중은 최근 일주일 새 약 30%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LG엔솔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밝다며 자사주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면 주가는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플랫폼사들의 대출 중개 서비스에 대해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제2금융권이 은행보다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이 서비스에서 발을 빼면서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서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 핀테크 업계 실무자들과 만나 대출 중개 플랫폼 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이 시중은행보다 4배나 비싼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플랫폼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웰컴과 페퍼저축은행을 비롯해 현대와 롯데캐피탈 등 캐피탈사,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까지도 중개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데다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자 시장에선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극사별로는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플랫폼 통해서 하는 것만 중단을 한 건데 우리가 굳이 플랫폼에 수수료를 줘가면서 이 어려운 유동성 시기에 현재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들은 시중은행보다 많게는 4배가량 높은 중개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업계는 같은 중개 프로세스를 이용하는데도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더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플랫폼사는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보다 약 60%나 절감된 수수료인데다 이금융권에서의 대출 고객 모집 효과가 더 뛰어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대환대출 서비스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보험 중개 서비스 역시 수수료 문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 당국은 개별사 간 수수료 계약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금융사들의 플랫폼 이탈 움직임이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각 업계의 의견 조율을 통한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된 개선책이 단순히 업권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 완화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까만 가루 형태의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 향상과 충전 시간 단축에 꼭 필요한 소재 중 하나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서 리튬이 오고 가는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2006년 국내에서 제일 먼저 탄소 나노튜브 양산화를 시작한 제이오. 그동안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 엔지니어링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는데 탄소 나노튜브라는 소재 사업을 새 먹거리로 삼은 겁니다. 제이오는 올해가 탄소 나노튜브 상업 판매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이 올해 3,000톤까지 늘어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SK, 그다음에 로스볼트, 중국의 BYD, CATL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무슨 뭐 회사, 미국의 뭐 T사라든가 아니면 국내 S사 이런 데도 저희 회사 제품을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당히 열심히 서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영업이익률이 30% 정도로 수익성이 좋고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또 현재 국내에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 수 있는 곳은 LG화학과 제이오뿐입니다. 제이오의 탄소 나노튜브 매출은 아직 전체 매출의 15%밖에 안 됩니다. 제이오는 올해 매출은 1,057억 원, 영업이익은 110억 원으로 내년에는 이보다 매출이 1.5배, 영업이익은 3배 가까이 뛸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이오는 기존의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을 해와 공장 증설 비용을 경쟁사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대표는 말합니다. 오랫동안 회사의 캐시카워 역할을 해온 게 엔지니어링 사업입니다. 1200톤 공장 짓는데 한 650억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1000톤 증설하는데 대충 한 300억에서 300. 지난해 증시 한파로 상장을 철회했던 제이오가 공모 자금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공모가도 30%가량 낮춰 다음 달 코스닥 시장 상장에 재도전합니다. 올해 첫 2차 전지 공모주인 만큼 제이오의 흥행 여부가 올해 IPO 시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올해 비대면 진료업계에 배달의 민족이 되겠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 메라키 플레이스입니다. 최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이 돼서 미국 텔라닥과 협업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스타트업 나우 고영국 기자가 2명의 공동 창업자를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진료부터 금연 치료까지 화면 터치 몇 번이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진료를 받고 약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라키 플레이스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나만의 닥터는 30여 개 서비스들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결제액 기준 국내 1위입니다. 의사 가운을 벗어던진 선재원 대표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만난 손흥래 대표와 의기투합해 만들었습니다. 업계 후발주자지만 창업 넉 달 만에 10억 원을 투자받고 다시 10개월 만에 62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빠른 성장의 비결은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환자분들이 방문을 하고 2, 3분 동안 보는 게 전부인데 실은 의사분들도 되게 커넥티드 되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은 이 약을 먹고 이 사람이 어떻게 좋아졌을까라든지 혹은 이 사람들이 건강 상담 같은 거 좀 챙겨드려야 된다는 고민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IT 서비스로 많이 도와드려요. 여기에 호응하는 의사가 늘수록 환자의 접근성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특히 대규모 광고로 이용자 유치에 집중했던 경쟁사들과 달리 탈모나 비만, 고혈압처럼 주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는 환자를 확보하면서 거래액을 늘렸습니다. 정부가 오는 6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장은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업계 최초로 초청돼 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을 이끄는 미국 텔레닥 CEO와 만나 협업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병원을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가는 나라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병원을 6년에 한 번 가는 분들과 1년에 17번, 18번 가는 분들의 접근성을 풀어드리거나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드렸을 때 임팩트? 한국이 훨씬 더 기회 요인이 많다라는 코멘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명에 쓴 메라키는 그리스어로 혼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건강해지도록 지하철 막차 시간이 돼서야 퇴근한다는 두 사람. 이들의 올해 목표는 배달 서비스하면 배달의 민족이 떠오르는 것처럼 비대면 진료계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이슈 오민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좀 기술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기술주가 저점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던데 월가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이 미국의 빅테크들이요, 현재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낙관론도 비관론도 어느 한쪽을 확실히 들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 설 연휴 동안 강세를 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바로 이 빅테크의 투심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일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간 외 거래 초반은 5%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다가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 측이 좀 암울한 향후 실적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그러자 다시 힘을 잃고 하락하는 모습이죠. 이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 부응했지만 부정적인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확신을 잃은 이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가 나오는 이번 실적이었는데 4분기 실적 발표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4분기 실적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 증가를 했는데요. 52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반대로 12% 감소를 하면서 164억 달러를 기록했죠. 이 매출이 2% 증가에 그친 것은요, 2016년 3분기 이후 가장 적은 성장세입니다. 다만 순이익 측면에서는 비록 감소했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충족하면서 방어에는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당 순이익의 시장 전망치가 2.29달러였는데요. 실제로는 2.32달러로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겁니다.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에이미 후드는요,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투자와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순이익 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실적 요약을 해보면 매출은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폭을 보였지만 순이익은 방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익 방어에 성공을 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클라우드 부문에서 기대 이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이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에 이어서 세계 2위인 부문인데요. 네. 지능형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18%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1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상회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사업에서 이렇게 선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분야의 1위인 아마존의 주가도 뛰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3% 내외로 상승하는 등 동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클라우드 사업에 따른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실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아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서는 클라우드 부문이 기여한 바가 크지만 앞으로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후에 가졌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올해 1분기의 매출이 505억에서 51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524억 달러 규모보다 훨씬 좀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4분기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좀 더 자세히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텔리전트, 즉 지능형 클라우드 부문이 18% 상승을 했는데요. 이 18%라는 수치만 보면 전망치보다 상회하고 좋은 성장세였지만 전년 동기에 기록했던 26%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저조한 성적이다, 둔화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AI나 블록체인, IoT 등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저 클라우드 역시도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31% 성장을 했습니다. 역시나 좋은 성적이지만 작년에 46% 성장세에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네. 문제는 회사 측에서 이런 성장 둔화세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라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미 후드 CFO, MS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매출 증가세 둔화가 이번 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애저의 매출 증가율이 지난 4분기 31%에서 올 상반기에는 4에서 5%포인트가 추가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애저 매출 증가율은 한 20%대로 떨어진다, 이런 분석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그럼 월가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투자은행인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요, 이번 실적에 대해서 거시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마진 방어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지를 잘 보여줬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인공지능 개발 업체 오픈 AI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데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요, 오픈 AI 투자가 고급 검색 기능과 언어 모델을 통해서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을 뺏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요, 이번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사업이 확장되는 데 있어 핵심이라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 됐던 이 클라우드 사업 전망이 어둡다.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밸런스에서도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관건을 게이밍 컴퓨터의 수요 둔화, 또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라고 봤는데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 두 가지 부문 계속해서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또 동시에 기술주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렌즈버그 베넷의 마이클 렌즈버그 최고 투자 책임자가 기술주는 한동안 죽었다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올해 일부 투자자들이 다시 기술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실적 우려감 속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불황 속에서는 수익성이 낮고 고평가된 주식, 흔히 말하는 이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들은 좀 잘 팔리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고 필수 소비재나 의료 부문에 눈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월가 의견 들어봤는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기술주 전반에 대해서 경계감에 있는 분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빅테크 주에 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걱정이 되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메타 등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시각이 나옵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다수의 빅테크들이 고용을 축소하고 있고요. 감원까지도 이어가고 있죠. 호주의 자산운용사인 알피니티 인베스트먼트는요, 애플은 제품이 반복적으로 생산되면서 이 새로운 점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혁신, 또 새로운 제품 출시가 없다면 애플의 수익 기대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메타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틱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시장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틱톡에 의해서 이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으로 24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또 존슨앤존슨이 있었는데요. 25일에는 테슬라와 IBM, 26일에는 인텔과 비자 등 기술주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미국 빅테크들이 어떻게 주가를 방어하고 또 성장시킬지 시장의 경계와 기대가 교차하는 장세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베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난방비 폭탄 속출로 서민 가게가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산업용 가스 요금이 더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 국민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1메가줄당 18.39원, 산업용은 33.25원으로 산업용이 1.8배 더 비쌌습니다. 통상 많이 사용할수록 싼 값에 공급한 게 일반적이지만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2배 가까이 비싸진 겁니다. 이는 정부가 원료비 연동제를 산업용 요금에만 적용했기 때문인데 원료비 연동제는 원료비가 특정 범위를 초과해서 오르내릴 경우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업용 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48%나 인상이 됐는데 특히 도시가스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는 적용 단가가 높아서 기업들의 공장 가동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대표 유전 펀드가 환매 시점을 앞두고 원금의 60%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한국 패러렐 펀드의 운용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은 펀드 만기 시점을 2년 뒤로 미루기 위해 내일 임시 주총을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장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인데 공모 당시인 2013년 4천억 원이던 펀드 규모가
현재 1,600억 원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유전의 원유 매장량을 잘못 측정하고 원유가 하락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펀드가 투자했던 미 텍사스주 유전 추정 매장량은 지난 2019년 57% 급감했고 또 2010년 중반 석유 가격이 폭락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손해가 더 커질 거란 우려 속에서 펀드 투자자들은 최근 대책 모임을 결성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위기입니다. 위기 극복을